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리학연구소 48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국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는 결국은 하나의 가장 큰 공동체의 큰 단위죠. 이 큰 단위가 평화롭고 안정이 되려면 뭐예요? 조화로워야 되잖아요. 이 조화로운 영혼과 정의로운 국가 그랬으니까 결국은 우리는 국가라는 것은 조화가 바탕이 이 조화를 결국은 이게 목적이 되겠죠. 목적. 조화로운 영혼과 정의로운 국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의로운 국가라는 얘기는 바르고 바른 것으로 이어지는 이 국가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는 조화로운 영혼과 정의로운 국가입니다. 이 단원에 대해서는 현대 국가가 지향해야 할 올바른 국가는 어떤 모습일까? 플라톤에 있어서 플라톤은 국가를 통치자, 수호자, 생산자 계층으로 구분을 했죠. 그래서 이게 통치자는 이제 황금이 섞였다고 하고, 여기는 수호자는 은, 보조자죠. 생산자는 철과 동이 섞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역할과 본분에 충실함으로써 서로 조화를 이룰 때 국가의 정의가 실현된다고 보았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플라톤의 국가를 통해 정의로운 국가와 올바른 시민의 관계를 탐구해보고 플라톤이 제안했던 이상국가 그리고 철인정치의 현대적 의미를 비판적으로 평가해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플라톤이 국가라는 책에서 우리는 이상국가를 실현해야 합니다. 이 이상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누가요? 지혜로운 자, 즉 철인이 정치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자, 단원 성취 기준은 정의로운 국가와 올바른 개인의 관계를 탐구하고 그랬으니까 이때 우리는 공동체에 있어서의 인간이 한 사회를 이룬다는 얘기는 결국 뭐죠? 개인의 관계가 확장이 된 거예요. 확장. 그래서 이를 통해 현대사회에서 바람직한 국가를 위한 올바른 개인의 중요성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취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생각 논리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아도 올바르게 살 수 있을까? 이건 논어에서 이걸 뭐라고 해요? 신동이라고 하잖아요. 신동. 남이 보지 않아도 떳떳하게 나의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거. 그래서 다음 이야기를 읽고 물음에 답해보자. 오랜 옛날에 리디아의 왕을 섬기는 기게스라는 목동이 있었대요. 근데 기게스가 양을 치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커다란 지진이 일어났고, 지진이 일어난 후 땅이 갈라진 틈을 보고 놀라워했는데, 기게스는 그 갈라진 틈을 통해서 한번 내려가 봤대요. 그랬더니 그는 그곳에서 여러 가지 놀라운 것을 보았는데, 특히 작은 문들이 달린 속이 빈 청동 말 한 피를 보고 안을 들여다봤답니다. 근데 그곳에는 사람보다 커 보이는 송장이 있었는데, 이 송장은 손에 황금 반지를 낀 것 말고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다 그랬어요. 송장이라는 얘기는 죽은 자죠. 죽은 자가 황금 반지를 꼈대요. 그래서 그는 이 반지를 빼서 밖으로 나왔다 그랬으니까 그 송장이 끼고 있는 반지를 빼서 이제 가지고 나왔다는 얘기죠. 그 양치기들이 이 왕에게 양에 관한 일을 보고하기 위해 모임이 있는 날에 기게스는 반지를 끼고 참석을 했어요. 그는 우연히 자신이 끼고 있는 반지의 보석 바지를 손 안쪽으로 돌렸대요. 보석 바지를 손 안쪽으로 돌렸더니 자신과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자기가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마치 그가 없는 듯이 대화를 하였다라고 하니까 투명인간이 된 거죠. 이에 놀란 기게스는 다시 반지의 보석 바지를 돌렸더니 자기의 모습이 다시 드러났어요. 이후 기게스는 그 반지가 진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시험해 보았고 결국 보이지 않는 힘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투명인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힘을 가진 기게스가 나쁜 마음을 먹게 돼서 왕비와 함께 왕을 살해하고 왕국을 장악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반지의 제왕이라는 게 만들어졌는지 이 반지의 제왕 이와 유사한 절대 반지가 등장하죠. 절대 반지는 기게스의 반지와 같이 사람을 보이지 않게 만들 수 있다. 도대체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기준이 없다는 것은 다른가 다르지 않음이 그걸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네스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목과 평판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말하고 또한 다른 사람의 이목과 평판을 필요할 수 있다면 누구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신독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이목과 평판 때문에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글에 보면은 이목과 평판을 피할 수 있다면 이목과 평판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말하고 그랬으니까 우리의 이목과 평판은 결국은 뭐로 잡아준다? 잡는 것이 우리는 도덕, 윤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자율적이죠? 자율적인데 자율적으로 하지 못하니 우리는 타율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게 뭐예요? 이게 법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은 기게스의 반지를 갖게 된다면 올바르게 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는 유혹에 약하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올바른 사람과 올바르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오로지 다른 사람의 이목과 평판을 두려워하느냐에 달려있는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죠? 이게. 자, 여기에서 두 번째 첫 번째 기게스의 반지나 절대 반지를 갖게 되면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이건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 우리가 올바르게 행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랬어요. 우리가 올바르게 행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결국은 우리는 내 안의 양심, 내가 받았던 교육과 경험, 부모님의 영향, 내가 그렇게 살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게 되기 때문에 반지의 능력이 갑자기 사라질까 두려워서 내가 믿는 종교나 신념, 나의 자존감이나 존엄성 등등의 얘기를 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왜 올바르게 살려고 해요? 올바르게? 그거는 양심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요. 이 양심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게 보편적이어야 되잖아요. 보편적이라는 것은 이게 상식적이고 이 상식적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다른 사람을 훼손하지 않고 나도 훼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결국은 뭐예요? 이게 자리이타예요. 자리이타. 나도 이롭고 상대도 이로운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 그게 자리이타이다. 자, 알아보기 플라톤의 세계와 국가.
플라톤은 누구인가요? 그랬어요. 플라톤은 기원전 427년에서 347년까지 이제 생존을 했었대요. 그래서 역사상 가장 우월한 철학자들 중 한 사람이자 서양 철학에 큰 영향을 미친 사상가이지만 그의 생애에 관해 알려진 것은 그리 많지 않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플라톤의 생애와 관련해 이야기되는 내용들은 플라톤 자신이 실제로 쓴 것인지 논란이 있는 일곱째 서한이라는 글이 있대요. 그래서 일곱째 서한과 기원 후 3세기 초반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전기작가예요. 전기작가. 그래서 철학자들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이 책 속에 플라톤을 적어놓은 글과 일곱째 서한의 글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플라톤은 아테네에서 기원전 427년에 태어나서 기원전 347년에 80세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당대의 명문 귀족 가문 출신, 그의 아버지 아리스톤과 어머니 페릭테오네는 모두 명문가 출신, 그의 형들로는 아데이만토스와 글라우콘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 그리스 요 당시에 있어서야 뭐냐면은 그 지배 계층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플라톤의 국가에서 소크라테스의 대화 상대자로 등장을 합니다. 예. 그래서 플라톤은 다른 명문가 출신들처럼 정치에 관심을 가졌지만 이를 포기하고 철학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 이랬어요. 자, 이 공자도 비슷하죠. 공자도 정치에 관심을 가졌어요. 왜? 이상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상사회를. 예, 플라톤도 우리는 뭐예요? 이상사회를 이상국가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정치를 해서 이상국가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고 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기회가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자도 교육으로 돌았고 플라톤도 교육으로 돈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삶의 방향을 전환한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랬으니까 이 당시는 공자는 그 나라가 그렇게 춘추전국 시대처럼 혼란한 시대였잖아요. 이때도 그리스는 어떻게 해요? 로마의 지배를 받아갖고 일종의 식민지 그 상태가 됐었어요. 그래서 플라톤은 다른 명문가 그의 삶의 방향을 필요가 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평화로운 시기가 아니며 정치적 사회적 격동기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태어나기 몇 해 전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아테네는 스파르타에게 패했고 스파르타에게 패해서 스파르타에게 정치적 사회적으로 지배를 받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큰 혼란을 겪게 되겠죠. 그래서 기원전 404년 봄에 아테네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스파르타 세력을 등에 업은 과두 정권이 들어섰는데 이 정권의 핵심이 반대파인 민주정파들과 많은 시민들이 숙청을 당했어요. 이 과두 정권에. 이때의 핵심 인물이 플라톤의 외당수 크리티아스하고 카르미데스였대요. 그런데 이 과두 정권이 1년도 채 못 가서 무너졌죠. 그러고 나서 민주 정권이 복원이 되는 어지러운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현실 정치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데에는 당시의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과 더불어 소크라테스의 죽음이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소크라테스가 죽었다는 얘기는 참이 죽었다는 거예요. 참이.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에게는 성자와 같은 인물이었다. 그래서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는
라는 그 정기 작가가 전한 바에 따르면 플라톤은 20살 때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됐어요. 그 소크라테스는 꿈에서 새끼 백조를 자신의 무릎 안에 갖고 있는 걸 보았는데 이 백조는 곧바로 날개가 돋아서 날아오르더니 즐겁게 소리를 질러 댔다. 백조가 이제 플라톤으로 그 표현이 됐나봐요. 다음날 플라톤이 그에게 소개되었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에게 정신적으로 큰 영향을 받았으며 자신의 대화편 대부분의 소크라테스를 주인공으로 등장시킨다. 자, 플라톤은 42세 무렵인 기원전 385년에 학문 활동의 복무제가 되는 아카데미아 학원을 세웁니다. 자기가 이제 직접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유럽의 학문 역사에서 하나의 이정표가 되는 사건이었고, 이 학원에서는 각 분야의 학자들이 모여들어 다양한 학문 활동을 했으며 여러 나라의 입법이나 정치적 자문에 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적 자문 기관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이곳에서 17세에 입문하여 20년간 머무르며 학문 연구를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소크라테스의 제자는 플라톤이고 플라톤의 제자는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들은 서양에 있어서의 큰 물줄기가 되죠. 사상에 있어서. 자, 이제 플라톤에 있어서의 국가라는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국가는 어떤 책인가? 국가의 원래 제목은 폴리테이아예요. 이 말은 공공의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공의 것. 공공의 것이라는 것은 국가 그러면 어느 개인이 아니라 공공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퍼블릭으로 옮기게 되어 이를 국가로 번역을 하지만 폴리테이아의 의미를 제대로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왜? 본래 의미는 공공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폴리스의 정치 체제만이 아니라 특정한 관습, 전통, 가치와 규범, 교육 방식을 지니고 있는 폴리스 시민들의 삶의 방식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국가, 공공의 것 그러면은 그 지역과 문화, 그 다음에 습관 이러한 것들이 총체적으로 해서 그 생활상에서 나타난 나름대로의 그 생활상에서 나타난 그러한 규칙 등을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국가라는 이 폴리테이아의 내용에 들어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제 내용을 한번 봅시다. 플라톤의 국가는 방대한 분량만큼 내용도 다양하답니다. 여기 보면 형이상학, 인식론, 윤리학, 정치사상, 혼에 관한 이론, 이거는 이제 심리학에 속해요. 교육론, 예술론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는 1권에서 10권으로 나뉘고 1권에서 소크라테스와의 대화를 나눈 첫 상대 노령의 케팔로스라는 사람이 소크라테스의 대화의 상대였대요. 이후 그의 아들 플레마르쿠스가 대화를 이어받았고 올바름 즉 정의에 대한 이들의 견해를 전통적인 규범에 충실한 사람들의 생각으로 잘 드러내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들이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그 한계를 드러낸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정의라는 개념은 지금 잘못 알고 있다라고 이 한계를 지적을 한다는 거죠. 정의라는 것은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어디에 이 정의라는 얘기를 갖다 놓더라도 그게 동일한 의미로 이게 적용이 돼야 돼요. 이게. 그리고 이 정의의
개념은 시공을 거스르지 않고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이게 정의의 개념에 맞습니다. 그래서 2권부터 4권에서는 정의로운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성립할 수 있는지, 5권부터 7권에서는 처자 공유와 여성 통치자 등을 논의한 뒤 철인 정치론을 제시했어요. 여기서 철학자가 추구하게 되는 궁극적인 알민 조음의 이데아에 대해 논의가 된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처자 공유라는 거는 여인과 자녀들을 공유한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뭐예요? 아내와 아이를 공유하여 누가 누구의 아이인지를 모르게 하면 사람들은 모두 아이를 제 아이처럼 키울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는 곧 모두에게 좋은 것이 된다라고 해서 편협하지 않게 모두에게 절대적 평등으로 대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여성 통치자, 자, 우리는 근대사에 있어서 여성들이 주권을 얻게 됐죠. 근데 이때 놀랍게도 여성 통치자에 대해서 남자와 동일한 능력이 있으면은 가능하다. 신체적인 역할의 다름은 있지만 능력에 있어서는 남자나 여자나 과정이 있었다면은 그거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8권부터 9권에서는 정의로운 국가가 점진적으로 쇠퇴되어감에 따라 생기게 되는 4가지 유형의 타락 정책. 즉, 우리는 정의로운 국가가 어떻게 하면 잘못되어 가고 있는가를 살펴본다는 거죠. 이러한 정체들을 닮은 사람들의 탄생 과정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10권에서는 플라톤의 존재론과 혼에 관한 이론의 토대로 시에 대한 비판을 제기한 뒤 사후에도 올바르지 못한 삶과 비교해 올바른 삶에 대한 보상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 언급하면서 대화가 끝난다 그랬으니까, 사후에도 그랬으니까 죽은 뒤에도 라는 얘기니까 이건 뭐예요? 윤회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봐야죠. 윤회적 부분이 플라톤에도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좋은 국가를 형성하는데 4가지 요소, 지혜가 있어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되고 절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올바름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국가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4가지 요소는 지혜, 용기, 절제, 올바름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지혜를 통하여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옳은 것은 널리 알리고 그른 것은 배제시켜야 하는 것이 바로 철학자, 통치자의 역할입니다. 라고. 이게 곧 뭐예요? 철인정치지. 이게 철인정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올바름이란 자신의 것만을 소유하고 자신의 역할만을 수행하고 다른 계급,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거나 그 역할을 넘보지 않는 것. 우리 청렴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어진 것만 갖는 것. 이게 뭐예요? 순수한 관리가 된다고 그랬죠, 이게. 네. 그래서 소크라테스하고 플라톤은 강한 자에 의한 지배가 아닌 지혜를 추구하는 철학자, 철인왕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철인왕에 의한 통치에는 통치자의 이익을 위한 통치가 아닌 시민들에게 이롭고 그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는 통치를 펼쳐야 한다 그랬으니까, 이거 결국은 이건 뭐예요? 이건 정약용의 원목에 나오는 목민간이 백성을 위하여 존재한다. 그 내용하고 지금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서양은 모두 똑같다니까요. 예. 자, 플라톤에 있어서 여성이라는 것은 여성이 교육과 정치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지는 사회여야 된다. 이렇게 플라톤은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통치자는 남녀 구분이 없는 지혜를 추구하는 철학자란 모두 가능하다. 아리스토텔레스 여성이 남성 지배의 주체가 되어야만 적합하다. 여성은 영혼에 숙고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주권적이지 않다. 시민이 다른 시민을 지배하듯 헌법적 의미에서 남성이 지배를 받도록 태어났다. 누가요? 여성이.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우월한 사람과 열등한 사람, 통치자, 비통치자의 관계이다 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죠.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러한 개념이 거의 근대까지 넘어왔잖아요. 이게 서양의 근대까지 여성의 관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주권자의 역할이 없었던 거지. 자, 국가의 일부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